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이 꼽은 신문 3가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학자금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강행했습니다. 간호법을 거부당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어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법을 강행했습니다. 거부권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한겨레입니다. 방어권 생각해야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체 진상조사단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상조사단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방어권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자체 조사에 물론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지만 그것 또한 더 비협조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을 엄벌할 의지가 있었느냐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경복궁 첫 패션쇼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어제 저녁 8시에 경복궁이 이렇게 화려한 런웨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금의 길이 세계적인 런웨이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화려한 세계적인 패션쇼장으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임금의 길이 세계 런웨이로 변신한 그 모습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소식인데요. 김 의원이 요즘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틀에 걸쳐서 오늘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진상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협조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 현재 김남국 의원은 청원 휴가되고 법사위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김남국 의원이 제기한 이 정권의 음모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한마디로 일촉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획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냥 본인이 잘못한 걸, 수사한 걸 왜 자신을 탓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김남국 코인 사태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문제 삼고 이 보도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가 아니고 코인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 코인을 누가 언제 투자하라고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관점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기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기자가 취재한 거지 어디에서 흘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검찰에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검찰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언론에 체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우리 발빠른 기자들이 또 얼마나 그거 쉽게 알아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졌지 누가 뭐 흘렸다 뭐 이런 개념은 아마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이게 한동훈 장관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 뭐 있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가 언론에 의해서 여론 재판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검찰이 FIU가 이 제공한 그 기밀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좀 쉽지 않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 계속 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좀 감정적으로 좀 찔리는 일이 있더라도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 특정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코인 범죄와 관련해서 허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현행 법상으로는 코인 범죄와 관련해서 뭔가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면 처벌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지금 미흡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좀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 관련한 범죄 혐의가 현행법상에 좀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광석 변호사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을 법적으로 혐의를 좀 이렇게 죄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에 저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 어떤 걸 좀 찾아내야 되는 이제 건가요? 현행법 자체가 좀 미비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인 거래소에 보면 시세 조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통정 매매를 한다랄지 그런데 이게 주식이고 증권이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증권성이 이제 대부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성이 인정되냐 인정되느냐 안에 따라서 만약에 관련자들과 공모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과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도덕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증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뭐 자금 출처가 문제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상 코인, 에어드롭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 실질적으로 기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 아니면 코인의 유동성에 관여해서 이걸 흔드는 대가로 받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게임과 관련된 코인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전 정보랄지 아니면 코인이 이제 펌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가격을 높게 형성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여했는지 여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믹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네. 한 30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클레이페인이라는 코인에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네. 클레이페인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근데 이걸 관여를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유동성을 높게 해준 거죠. 근데 사실은 한 30억 정도를 과연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사전 정보랄지 아니면 클레이페인과 관련된 사람끼리 협의를 하거나 공모하거나 하지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도덕적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레이페인뿐만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작년에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이후에 구입한 메콩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최병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게 메콩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있잖아요. 네. 회사의 관계자가 어제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발행한 본인이? 메콩 코인 발행한 무슨 얘기냐면 그 NFT라고 이제 대체 불가 토큰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이 대체 불가 토큰하고 연결돼서 메콩 코인은 보유를 하게 돼 있대요. 원래 구조가. 구조상.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NFT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메콩 코인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메콩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서 봐도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 회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네. 아마도 누군가의 사전 정보,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런 거를 알고서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네. 메콩 코인을 발행한 물론 경영진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발행한 회사에서 이 메콩 코인 우리가 발행한 메콩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과정이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아마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사실상 두 동강이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친명계로 짜여진 지도부도 김 의원을 엄벌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 과정에서 내 방어권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것을 시사했다라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자료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다. 그리고 무소속 신분이 됐기 때문에 징계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부가 엄벌할 의지가 있었긴 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래서 화살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의원님, 일단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본인은 좀 살고 싶고 당에서만큼은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탈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당내에서 자체조사,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을 때 환영한다, 내가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핵심적인 자료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쇄신 의총 직전에 네.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되니까 내 방어권을 위해서 이제는 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탈당을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떻게든 이 리스크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리고 탈당을 했지만 당도 계속해서 나를 지켜달라. 뭐 그런 메시지를 읽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지금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조사가 중단 위기에 놓였죠. 탈당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김한규 의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두 의원인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네.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그런 보입니다. 부분은 신정은 의원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청이 안 들어지고, 그 사실상 진상조사단도 지금 무의미해진 거는 맞잖아요. 뭐 지금 계속 하려는 의지는 좀 보여주고 우선 있는 것 두 같아요.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 코인 상품의 특성상 네.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과는 달리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좀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이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 코인 투자 거액의 자기 전 재산에 가까운 그런 네. 어떤 금액의 코인 투자에 몰입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특히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또 저희도 인정해서 네.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고 또 본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감해서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탈당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에 어떤 그 난관이 봉착해 있는데 여전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그 이후에 지금 당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 그 발맞춰서 그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진실 규명에 좀 협조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네. 이게 사법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내용이라든가 절차가 굉장히 좀 엄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 소위 말해서 영원히 뭐 출당시키고 또 이게 윤리 제소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 계속 가혹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법적인 책임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검증과 조사 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이 코인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론 재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재과를 그런 진상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는 우리가 또 개인의 어떤 방어권이랄까 또 그 형사적 책임에 묻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진실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신중하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 기자들이 좀 김남국 의원의 메시지를 저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네. 당에서 진상조사단, 윤리위 감찰 지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이 선택한 게 탈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상조사단이든 뭐 윤리위든 누구든 뭐 왜 협조 안 하는 아니 그 얘기는 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예요. 협조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건데요. 뭐 지금 와서 민주당이 왜 무소속 의원한테 뭘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할 의무가 없잖아요. 네. 본인도 거기에 응할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난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김남국 의원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걸 밝혔는데 민주당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러 형사 사건이 기소가 됐지만 네.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라도.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이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90도 고개 숙여서 사과했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그렇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탈당을 그냥 바로 허가하고 그다음에 탈당 후에도 사실 제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네. 그것에서는 전혀 밟을 의지가 없고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사실 조사는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러면 윤리위에서 빨리 논의를 하고 윤리위에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적극 임하는 모습도 아니고 민주당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이렇게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인의 문제가 한동훈 장관 이야기했듯이 법적인 어떤 허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의 대상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적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반면에 이 코인의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지금 검찰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300명 국회의원 여야 간에 이 코인을 전체적으로 좀 자진 신고하자라든가 그 전수조사를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었을 때 김남국 의원에 제기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기준의 어떤 처벌 수위라든가 정치적인 사법적인 처벌 수위를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 허점이 있는 이 상황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이 문제가 이 지금 여론재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제시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정서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국회 현실,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현실 뭐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런 제도 개선과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법률적 허점은 사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입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허점이 있다, 구멍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책임감이 정말 있다면 보통 이제 공직자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징계를 앞두고 있으면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그 징계 절차를 다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표 수리를 하는 경우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당과 탈당의 문제는 네. 탈당서를 제출하면서 완성되는 그런 그 정당법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 제도 개선을 제가 회피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덕적 비위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서 또 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부동산 이 LH 부동산 사태 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투기성 부동산 보유 때문에 출당 조치까지 됐던 그 사태에 제가 직전에 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라고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투기성 부동산은 문제라고 하는데 그 투기성 부동산을 고위공직자인 이 장 차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 갖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사태, 이제 코인과 같은 사태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정치적 공방은 뭐 불가피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이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 규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고 제도화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지 않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면 이건 아주 소모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자꾸 그걸 법적인 문제나 뭐 처벌에 공백이 있다든지 재산 신고의 문제로 가는데 재산 신고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은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접어두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상임위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코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가난한 정치에 어떤 그런 흉내를 내면서 후원금을 모집했거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책임 물을 만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탈당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전수조사로 가자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뭔 묻고 나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전수조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전수조사라는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이것이 과연 정치적 물타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법사위원인데 검찰청 그리고 법무부를 상대하는 법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상임위로 가겠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이 맞을 것이고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난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느냐 아니면 그 전에 탈당했느냐를 놓고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 전에 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직권으로 윤리감찰하라고 지시하고 난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던 거 아닙니까? 시점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네. 정당이랄지 정치는요. 법적으로 해석을 그 엄격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의 어떠한 존재 이유랄지 이런 걸 전체로 따져서 정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가야지 뭐 법적으로 탈당을 했으니까 징계 못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징계 개시 절차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뭐 회사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결성해서 회부가 돼야지 징계 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정당이잖아요. 네. 정당이나 정치라는 것은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굉장히 플렉시블,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맘만 먹으면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 자체는 징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네. 그러면 이건 징계 개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갖다 징계 개시가 안 됐으니까 뭐 제명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머무르거리냐? 사실 의총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윤리 제소랄지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중에서 가장 호위무사거든요. 네. 대학교 후배고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실을 수행실장했잖아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적거리다가 결과적으로 의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미적거리느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사퇴하라, 재심하라 이런 일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야, 너 빨리 사표 내고 잘못한 거 반성을 해. 이렇게 얘기는 어렵죠. 그러면 당신은 뭔데 이래 돼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가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개딸들 김남국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열중한 모습입니다. 자,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을 비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비난 공세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공격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기자회견 한 당일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너희 지금 뭐 하냐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너 그건 지적 안 하고 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부각해서 뭐 언론들의 먹잇거리를 던져주냐. 근데 저는 그런 전술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도 못 푸는 집단에게 어느 국민이 정권을 운영할 권한을 주겠습니까? 최병민 위원님, 권지웅 전 비대위원 목소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런 일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이 김남국 의원 문제에 관해서 뭐 심지어는 조건부로 했지만 뭐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연한 그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개딸들이 뭐 개딸 전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개딸들이 이제 저런 문자 메시지나 문자 폭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전 예상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런 것들도 저는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지웅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뿐만 아니고 네. 저런 거를 통해서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워가면서 좀 단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최종적인 결단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렸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체 조사 난관에 봉착하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조웅천,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이렇게 그냥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사법 리스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는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다. 사법 리스크보다 리더십 리스크가 더 크다. 제대로 결정을 못해요. 잘하겠습니다. 믿고 봐주십시오. 그런 통상적인 약속만 해가지고 그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 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봐도 이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쳐내기 위한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단은 앞으로 뭐 지켜본다 한들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 뭐 이런 부분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내 편 무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문제가 딱 불거지자마자 곧바로 전화해서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김남국 의원이 훨씬 더 가깝고 중요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편 중에서도 좀 뭐 더 가까운 대표 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의 거리 관계에 따라서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일관됩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본인이 뭐 이렇게 내치는데 주저하는 거고
본인하고 먼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내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정훈 의원님? 뭐 지금 제가 아까 그 정치적 도의적 네. 책임과 네. 사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문제 신속히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 김남국 의원을 무한정 감쌀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사법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단계에 나가면 우리가 좀 더 이 근거가 좀 더 좀 분명히 해가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의총에서 강경파든 온건파든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게 뭐 꼼수 탈당이냐 꼬리 자르기냐 이런 평가에 있어서 대부분 다가 정치적 사형 선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으로 다시 이재명 대표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민주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권의 여야 불문하고 내로남불, 내가 불리할 때는 늘 이 방어하고 저쪽을 공격하고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좀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검찰의 조사도 시작되고 우리 추가적인 당내 조사도 진행될 건데 이 문제가 확정적으로 또 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의 어떤 그 증거가 또 증언이 확보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 조치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분위기 아까도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뭐 이용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계와 시기를 가지고 고민하는 당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뭐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아마 단호하게 조치할 시기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정치적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 오셨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잠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치 뭔가 되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쇄신 의총에서 저는 윤리위 제소 문제라도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탈당해버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복당은 없다고 쇄신안에서 결의문에서 뭔가 그 내용을 담기라도 했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문제 제가 아마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던 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자기 고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윤리 규정 문제는 정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의 문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노력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윤리 규정을 훨씬 더 높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만들어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을 대단히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데 소위 실드를 쳤다 이런 추정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 게임업체의 코인 로비에 대한 의혹이 보다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은 이 코인 사태, 코인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2의 바다 이야기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흘러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그 여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사실 광화문 일대는 민주노총의 불법 1박 2일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은 자신들의 과도한 집회로 하루 종일 겪어야 할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비된 길에서 정말 이 길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였고 그리고 새벽에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했습니다. 자, 민노총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민노총 건설 노조원들의 시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노숙 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절 분신한 노조 간부의 죽음이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한 겁니다. 어제 집회에선 주최 측 추산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 집회를 앞두고 숭례문부터 세종대로까지 5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집회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노조원들은 오늘 낮 12시부터 경찰청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 지역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건설노조 현장의 주인으로 우뚝서는 세상.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손님 못 되고 있어요. 자, 경찰이 집회를 허락한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박 2일 그것도 모자라서 길을 다 봉쇄해버리고 술판 버리고 쓰레기 투기하고 노숙하고 지금 아주 1박 2일 동안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김광석 변호사님? 아마 이제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는 취하고 있지만 결국 노조의 어떤 이러한 깜깜의 회계를 들여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왜 이 회계 투명성에서 반대하는 건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자인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 건설에 우리가 이제 건설 노조 조폭이라고 해서 건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관례적으로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설 현장을 거의 민주노총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걸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노조 탄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집회에서 지난번에 어떤 3천만 원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이제 협박하는 걸로 조사를 받고 있는 노조원이 분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열사로 굉장히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민주노총에서 열사는 어떤 사람이 열사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오늘 아침 방송하러 오는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제 5시까지 해야 하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저 사실 방송 들어온 입구도 다 점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다 주차라고 걸어왔습니다만은 이제 자신들의 어떠한 주장을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하려고 한다면 이제 법을 지키는 게 맞겠죠. 집회 자유 물론 있습니다. 자기 어떤 근로 조건과 권리 투쟁을 해서 당연히 집회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과도한 어떤 명분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이제 지탄받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최병우 의원님, 어제도 저랑 방송하시고 오늘도 방송하시는데 어제 뭐 퇴근하거나 오늘 올 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제가 뭐 멀찌감치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기 뭐 노상방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사무실도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아마 그 시설을 설치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거의 모든 화장실이 다 10,000원입니다. 주변 건물, 화장실. 광화문 일대, 시청 일대 주변 건물이 다 거의 그 마비가 돼서 그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아침에 아마 지금 이제 출근길에 또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길거리까지 상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이제 이게 24시간 1박 2일 집회다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거리에서 불안해 보이고
거기 뭐 차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집회의 자유 당연히 있죠. 그리고 본인들의 요구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해야 결국 저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회는 이어집니다.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삼각지역으로 이들이 행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한 번 교통 마비가 예상됩니다. 그 일대를 지나가는 분들 조심하시고 또 우회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행안위가 한때 고성과 설전으로 파행됐다고 합니다. 설전의 중심에 선 사람은 장재원 행안위원장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의 설전을 벌였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내부로부터 보안 컨트롤 발생이 없다. 현안지에 왔으면 좀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의 운영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하고 그랬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아직도 할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을 왜 합니까? 나도 내 신상 발언 해야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힘이 남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동영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국민들에서 보시기에는 뭐 불편한 장면이긴 한데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선관위 이 해킹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문제고 그 해킹의 주체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받자라고 하는데 받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사회만 보는 발언하시죠? 예, 발언하시죠. 이런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회의에 상임위에 오면서 미리 사실은 그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현안 질의가 되는지 알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자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자료 조치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자료를 실제로 드릴 수는 없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열람 응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까지도 그게 과도한 개입이고 그다음에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방의 편을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저렇게 좀 논란이 커졌던 부분은 지금 당연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좀 듣기 불편한 용어를 사용했던 이성만 의원이 사실 돈봉투 때문에 지금 탈당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자중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회의장에서 그와 같이 좀 과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와 같이 좀 설전이 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정은 의원님은 입장이 완전 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늘상 국회에서 있는 일인데요. 서로의 역지사지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 고성이라든가 그랬던 또 막말성 그런 발언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자로서 충분히 물을 수는 있는데 장시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신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이성만 의원의 아픈 이야기죠. 근데 그 회의장에서 위원장이 지적할 내용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지금 장제원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행안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각 위원들의 예정된 질의 순서가 끝난 뒤에 질의하는 것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례이자 예의인데 장제원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모욕하며 편파적으로 회의를 강행했다. 장제원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다. 자,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중립적인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뭐 위원장의 진행은 괜찮았습니까? 지금 신종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위원장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제원 위원장은 아마 어제 그 선관위에서 자꾸 그 보안 점검을 받지 않겠다고 발뺌하는 부분에 관한 따끔한 질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본인이 답답해서 아마 질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라도 필요한 최소한 정도로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시점도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그 질문권을 뺏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의원들 대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전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다. 그건 뭐 행정안전위원장뿐만 아니고 행안위원이잖아요, 본인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성만 의원이 뭐 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네. 돈봉투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저는 인신공격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이성만 의원의 항의가 더 거칠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 행안위원들뿐만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뭐 돈봉투에다가 김남국 의원 사태로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저는 어렵다는 거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민주당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저희 같은 기자들 눈에 보기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지금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낸 방송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신문 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는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됐습니까? 아마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입장에서는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약간 이정근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오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다 공개가 이미 돼버렸고요. 네. 더구나 이것은 이제 공익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돈봉투와 관련돼서 어떤 부정부패, 네. 또 당연히 이제 정당법 위반이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JTBC가 이런 것들을 사실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 차원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언론 자유 측면일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입수 경위가 어떠느냐, 이제 이것 가지고 좀 논란은 좀 있지만,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공익적 차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사익적인 부분과 공익적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 형량한다고 하는데 공익적 부분이 크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뭐 언론사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 당시에 기탁금을 냈는데 그 기탁금으로 납부한 1억 원이 김영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범죄 수익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기탁금 대장동 일당이 준 8억 5천만 원 중에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이 받아서 비서진을 통해서 입금했고 그래서 이 돈으로 기탁금을 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관하던 현금이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모친상 조의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검찰은 어쨌든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표도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지난해 10월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검찰은 왜 그 부분을 기탁금으로 썼다라고 판단했을까? 그 판단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배모 씨, 배모 씨 있죠.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출신. 그 배모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은 우리가 뭐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 전표는 언제 입금했다는 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네. 김용 씨가 바로 이날, 그러니까 이게 2021년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서 입금이 됐거든요. 입금된 총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3억 2,500만 원이 입금된 게 28일, 29일인데 28일에 김용 씨가 수원의 한 일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돈을 받은 거를 순회동 그 이재명 후보 자택에 그 갖다 놓고 그거를 이 배모 씨가 7급 공무원을 시켜서 네. 그 돈을 갖다가 그 이재명 대표 계좌에 넣은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음 파일에 보면 뭐 2시 반까지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너 빨리 지금 순회동으로 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처리해.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순회동 이재명 후보 자택에서 김용이 맡겨놓은 돈을 이 배 씨가 7급 공무원을 시켜서 가져다가 입금한 거 아니냐. 그거에다가 또 배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보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현금으로 재산 등록한 게 얼마지? 그것 좀 나한테 보내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3억 2,500만 원이거든요. 딱 들어맞죠. 그거에 맞춰서 입금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내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앞뒤를 맞춰보면 그 돈이 이 돈일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말씀하십시오. 네. 뭐 이런 추측성 이 기사가 이 사건 해결에 본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두 입장이 참여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 정황 논리와 몇 가지 조각을 맞추면서 검찰이 그렇게 의심하면서 추적하고 또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 국민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등록금은 범죄 수익금에서 지금 제공된 거 아니냐, 이런 애단이 굉장히 강하게 낙인 찍기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방금 전에 그 이정근 그 부총장의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각종 그 혐의점들을 언론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흘리고 해서 언론이 또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검찰과 피의자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면서 사건을 이미 낙인 찍기로 여론 재판으로 다 이 분탕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정치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책임을 추궁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이렇게 이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여론 재판으로 이렇게 흘려내고 그것을 갑론을박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다. 진실 접근을 가로막을 거다.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김용 씨가 8억 4,700 하나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입증이 되면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한테는 중요합니다. 검찰이 그 문제를 추적 관리하고 조사하고 또 다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진실 접근에 있어서 과도한 개입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보도 이제까지 이제 대장동이랄지요. 김용이나 이제 정진상과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다. 네. 이런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최백모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이제까지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의 어떤 출처가 어디냐. 근데 사실 이제 통화녹음이랄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걸 보이고 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제 돈과 관계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검찰에서 확실히 기소해서 유죄받을 확신이 있어서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김용이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에서 흘러갔으면
이재명 대표의 김용과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수사 결과를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그런 뭐 신빙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꾸 지금 모든 것을 이 검찰이 흘리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의 어떤 거래 내역에 이런 것은 검찰이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 한 분이 막 분석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휴대폰이나 압수물을 압수해서 거기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추출해서 그것만 가져가고 다시 원래 압수했던 원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저쪽 그 신문에서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만 이렇게 뭐 좀 돌려서 답변을 했지만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이제 본인의 사건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공개 재판 어디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수사 기록 어디에서든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자꾸 이렇게 뭔가 기사화가 되면 그것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국민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까지 신정훈 의원님, 네,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고급 스포츠카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자, 김관섭 변호사님, 징역 1년 구형이라는 게 뭐 의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지 크게 뭐 의미 둘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명예훼손 자체는 이제 벌금형을 많이 하거든요. 약식으로. 네. 그런데 기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터무니없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형은 징역 1년 구형을 했지만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어떤 결과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네.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세인을지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이제까지 쭉 어떤 행위나 행태를 보면 이제 과도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 혐의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전후 맥락일지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이제 악의적이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실형 선고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20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유튜브 채널 개설했습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고 하는데 영상 잠깐 보시죠. 저 오겹살 좋아하고 그다음에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해요. 영상 일기 같은 거를 남기면은 제가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조민 씨 포르쉐 탄다고 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는데요. 다음 달 20일에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 방송 직전에 새벽에 유아인 씨가 어제 체포 가능성의 얘기를 듣고 자진 출석했다가 21시간,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어제 출석 때 모습 그리고 오늘 귀가할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부인하신 겁니까?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코카인 등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하셨나요? 지인들 통해서 불기댐 대리 처방하신 사실. 오늘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인 씨는 현재 5가지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흡입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조사 현재 21시간이면 이제 마약 사건 치고 굉장히 오래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네. 유아인 씨가 굉장히 장기간을 걸쳐서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100회 이상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100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약의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뭐 프로포폴, 졸피뎀, 케타민, 코카인 뭐 한 5종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인정했는데 이제 코카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는 코카인 성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투약을 안 했으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100% 됐을 거라는 봐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대마나 이런
아니면 이제 향정수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처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카인은 이제 3대 마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스암페타민, 이제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중독성이랄지 환청환각이 강해서 사실 이제 처벌 수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나는 코카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코카인이 왜 몸에서 과연 나왔는지 이제 이걸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 상황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정치 이슈에 대한 여야의 서로 다른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신통한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양곡법에 이어서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거부권 행사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간호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 문제를 해소하자는 제안을 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료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금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13개 직역 단체에서 지금 반대하면서 파업이나 단식 투쟁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문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라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자라는 이유에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것이 간호사협회에서 맨 처음에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호사 초우에 관해서는 이 간호법에서 어떠한 내용도 사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신중한 논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2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망은 이게 제2요구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하고 부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높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날 거야가 학자금법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나올 법들,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런 것들도 일방 처리가 예고되고 있고 그것 또한 거부권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거 일부러 논란되는 법안 밀어붙여서 거부권 유도하고 그래서 그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민생 외면하는 대통령이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논란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그리고 답정너 거부권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의 폭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간호사의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공히 발의했던 내용이고 여당도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공약을 했던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하는 이 프레임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고요. 뭐 최근에 학자금법이 강행돼서 이 강행 프레임이 지금 그 야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거부권 이 폭주를 그 프레임을 좀 덮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기 논리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두 가지만 그냥 바로 잡겠습니다. 네네.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간호법이 합의 처리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표결 처리되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 당에도 간호사 출신으로서 비례대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뭐 본인의 입장이 있고 예, 전 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에 참여해서 표결로 처리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우리가 않았었고요. 두 분이 대표 발의했고요. 49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됐고 여야가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으니까 여야가 공동 발의했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대선 시절에 대선 기간에 간호사 처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여당도 같은 내용을 발의했으니까 통과된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호법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되는 법안들이 계속 국회 문턱을 넘어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료 인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체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 요금 인상 이유 설명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요. 그리고 한전 상황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한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 지금 한전 공대의 어떤 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한전 적자가 이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방만경영으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전 적자의 99%는 연료비, 그러니까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요금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전혀 지난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적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한전공대에 관한 재정 지원 역시 한전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한 3조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그게 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 영업 비용의 0.03%에 불과한 한전공대의 그 재정 지원을 마치 그냥 한전 적자의 원흉으로 이렇게 모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인상이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해야 된다고 하고 10번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상했을 경우에 탈원전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고 또 민심이 표가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소폭 인상하고 나머지는 다 묵살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정부에서 떠안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전공대 이걸 과연 설립해야 되는지 지금 국민의힘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요. 결국은 한전의 적자가 폭증화된 계기는 21년도에 유가의 폭등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첨예한 의견 다툼이 있는 이슈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